자, 이제 탄핵도 끝이 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도 갔습니다. 이제 사실상 지난 10월 한 중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촛불 시위가 10월 29일 날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촛불도 10일, 12일, 1, 2 넉 달 반 이상을 걸었습니다. 자, 이 긴 과정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시위 현장에서 이 축포, 그야말로 불꽃놀이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은 좀 아팠습니다. 촛불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쫓아냈다, 자, 이런 환호를 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그렇게 환호만을 할 일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정말로 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이 지금 촛불을 날릴 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도 브렉시트로 대중들, 하청 노동자 대중들, 서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한 번도 정치의 주역이 되어보지 못한 쇠락한 공업도시에 또 깡촌에 미국 사회의 주류 백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청 백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를 당선시켜,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보호무역과 미국의 일자리를 100한 지금 수십만 개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무역 시스템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이득을 얻는다라는 이 말이요,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좌파도 우파도 안 하는 겁니다. 좌파도요, EU 통합이 맞고 EU가 해체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좌파가 한동안은 신자유주의, 즉 WTO 체제나 FTA나 또 전 세계 무역이 하나로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우루과이 라운드 한때 제가 열심히 반대했습니다만은, 그럴 때나 WTO 가입 반대, 또 한미 FTA 반대 때는 숱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투정해왔던 좌파들이요, 트럼프가 보호무역으로 가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경을 차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이익이 되게끔, 미국의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하는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는 또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극자주의자나 좌파나 진보는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은 흔히 이때까지 경제학 책에 나오는 이 교역에 의한 이익, 절대적 비교적 상대 우위라는 이론을 부정을 하면서요, 이 신자유주의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최말단, 마지막 단계의 완성이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신시장으로 묶어서 돈을 가진 자본가나 금융자본가나 또 산업자본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 가려고 하고 효율을 올려서 결국은 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고 그들이 다 착취해 가려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해 왔습니다. 제 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국경을 치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트럼프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나 진보가 생각하는 세계의 일자리와 각 나라 국민들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부분, 특히 서민층, 하층을 보호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지 요즘은 말도 안 해요. 이제 이론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냈다. 박근혜를 쫓아냈다고 한국 사회에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시민혁명이고 완성된 체제인가? 완성되어 가는 체제인가? 나아지는 체제인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월 15일 날 치러지는 네덜란드 총선에서 거구의 후보가 그가 이끄는 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의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이해관계나 돈에 또 개인적인 자유에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일찍이 영국과 스페인 등을, 프랑스 등을 뚫고 그 사이에 살아남으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온 장사꾼이자 한마디로 이 속에 굉장히 밝은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줬죠. 네덜란드가 거구에 지금 바람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요. 거구가 집권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성, 중도 좌우파에 대해서 정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난민 문제가 인근 벨기에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뭐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들이 네덜란드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왜 네덜란드가 그럴까? 한마디로 네덜란드 사회에도 장기 불안과 침체가 이렇게 덮치면서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서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지금 거구로 가는데, 이 거구라는 표현도 저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주의다라고 고쳐야 되죠. 파퓰리즘 뭡니까? 대중을 선동하는 선동주의다라고 파퓰리즘이 흔히 인기영합주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대중들이 자신의 삶을 부정을 하면 그걸 갖다가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옳은 것이고, 기성의 기득권과 거기에 연관된 각종 커넥션들, 즉 기성의 좌파든 우파든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 거기에 엮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엮인 관계들은 누가 엮겠습니까? 대기업, 자본가들, 금융자본가들, 은행, 그리고 법조인, 뭐 언론, 문화 이렇게 엮여서 상층부를 형성하죠. 미국의 힐러리가 이번에 안 된 게 뭔가 하면 입으로 아무리 진보적인 이야기를 설파를 해도 힐러리는 골드만삭스 가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할리우드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샌프란시스코 가서는 IT 기업의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힐러리는 사기꾼이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에 갔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만 생략할게요. 기니까. 그럼 박근혜 집에 간 이후에 이 촛불을 들었다든지 거리에 놓은 이 부분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한국의 부정부패나 정경유착이나 기득권과의 어떤 유착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 시스템이나 법과 제도에 그것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 이것이 의미가 있을 건데요. 박근혜 집에 가니까 지금 뭐가 벌어졌습니까? 조기 대선이 벌어졌잖아요. 박근혜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안 했다면, 부패 의혹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을 대선을 우리는 보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감이 입에 떨어져서 저절로 이제 두 달 안에 후닥닥 대통령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집권했을 때 노무현 정권 때는 기득권과의 부패가 없었냐? DJ 정권 때는 없었냐? 이명박 정권 때는 없었냐? YS는 없었냐? 자,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할 때요.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적 민주주의조차도 형식적인 것조차도 안 되어서 대통령도 우리가 손으로 직접 못 뽑아서 민주주의 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하고 나니까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때 정경유착이 심했고 그렇지만 그때는 고도 성장 사회였습니다. 부패가 있었지만 성장했기 때문에 다들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불만이 없었어요.
한국이 가장 좋았던 시대 아닙니까? 7, 8, 90년대.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패는 했지만요. 지금은 부패는 부패대로 그대로 있고 희망은 희망대로 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문민정부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지금 정권이 몇 개가 왔습니까? YS, DJ,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5개의 지금 문민정부를 5, 25 해서 25년을 거쳤습니다. 25년을 거쳤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꼬러박았고 물론 문민정부의 대통령 때문이라만큼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부패는 더 심해졌어요. 고도화되고 조직화됐죠.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내놓고 돈을 안 받지만 그런 시대에 못지않게 부패의 형태는 치밀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이나 서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촛불을 들고 박통을 쫓아낸 목적이 뭡니까? 부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부패가 핵심이죠. 박통 쫓아낸 목적이 국정을 최순실이라는 사적 이익과 거기에 또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엮이다 보니까 또 다른 국정농단도 사적으로 하도록 방치했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지 않았다. 이것이 탄핵 사유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핵심은 부패입니다. 자, 그러면 적폐청산과 국가대청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집권을 했을 때 그는 과연 지금 부패의 주역으로 한 주역이 된 삼성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 사람이 과거에 정권의 2, 3인자를 할 때는 자유로웠습니까? 되면 지금 한국 사회에 쌓여있는 적폐들이 술술 풀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전혀 진짜 적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과거에 적폐에서 했던 내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또 둘러싸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무슨 촛불혁명이니 위대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쫓아내는 용인지, 안 그러면 박근혜 부패가 눈앞에 보여서 잡아내기 위한 일회성인지, 이것이 지속적인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가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인지는 우리가요, 하기에 달려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쫓아낸 다음에 저는 적어도 한 1년간의 과도기가 있어서 연정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가 보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부패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성을 하고 그래서 어지간히 부패한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선거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곧바로 대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박전에 쫓아내고 또 다른 유사한 과거에 그들이 집권했을 때 똑같이 해먹은 그런 사람들이 또 집권을 하게 되는 부분을 국민들은 착시 현상으로 정권 교체와 민주화의 완성,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쫓아냈다면 그 자리에 정말 기득권 전체에 붕괴가 오는 그런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저부터 앞에 가서 촛불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기득권 청산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요즘에 이 고민거리입니다. 화두입니다. 왜 그런가? 국민 다수가요. 지연, 헬연, 학연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현실 불만을 기성정치권과 너무 깊숙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정치권을 완전히 추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가야 이것이 혁명인데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늑대 도둑놈 쫓아내고 호랑이 도둑 집어넣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촛불은 미완성이고 한마디로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100%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죄를 뿌려서 미안한데요. 냉정하게 현실을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양심적으로 좀 바라보자.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인들의 둘러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